자, 예, 그러면 예, 이제 지금부터 음, 한국방송학회 가을철 우리 방송과 광고 연구의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제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주제 뉴미디어를 활용한 장애인 방송 홍보 활성화 방안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남인홍 교수님 시작하시죠. 예, 발표는 이영희 박사님이 해주시고요. 이성훈 교수님이 토론이신데, 이영희 박사님 보내주신 그 자료의 제목에는 유튜브를 활용한 장애인 방송 홍보 활성화 방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발표 시작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화면 공유하고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네. 제가 처음에 제목을 뉴미디어를 활용한으로 했었는데 뉴미디어의 범주가 너무 커서 제가 아무래도 유튜브에 좀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목을 좀 함부로 바꿨습니다. 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본격적인 논문 형식의 발표에 앞서서 영상 하나 보고 그에 관련된 제 발표에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 영상이어서 영상 보고 논의 시작하겠습니다. It's night. A 30-something male awakes beside an attractive lady. Her father enters. He runs from the bed and opens a window. He jumps. He runs across a road. A car swerves to miss him. He runs into a forest. The girl's father, now armed, chases him with a pack of dogs. He tumbles down a hill into a road. A car races towards him. It breaks just in time. The door opens. It's the girl. He gets in the car and they kiss. They drive into a beautiful sunrise. From EastEnders to Fimbles to Blue Planet, BBC Audio Description puts you in the picture. If you have sight problems and would like to find out how to get audio description, call our helpline on 08700 100 125 or visit our website at bbc.co.uk/reception. 네, 방금 보신 영상이 영국의 화면 해설 방송에 대한 광고였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 지금 얼굴 크로스업 되어 있던 분이 시각장애이신이고요. 그분이 이제 모든 영상 컨텐츠를 들어서 이제 같은 어떤 감흥을 느끼면서 영상 컨텐츠를 즐긴다는 것을 강조한 그런 BBC에서 만든 광고였는데요. 제가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서 그 사례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애인 방송 중에 화면 해설 방송에 대한 화면 해설 작가를 하다가 공부를 시작한 케이스여서 좀 장애인 방송 그 중에서도 화면 해설 방송에 대한 연구를 많이 좀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판례 분석이나 아니면 인터뷰와 같은 어떤 질적 연구를 좀 많이 진행을 하다가 또 이런 양적 방법론을 활용한 연구를 많이 해보지 못한 입장이어서 선생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고자 오늘 용기를 내서 발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네, 차례는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우선 문제 제기를 이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장애인 방송이라는 걸 들어는 보셨을 텐데 정확히 뭔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어떤 일반인들에게 비장애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측면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렇다고 보여지는데요. 2011년에 방송법에서 의무화가 된 이후에 지금 10년 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폐쇄 자막 이렇게 자막에 나오는 거죠. 자막과 수어와 화면 해설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다 제공이 되고 있는데 수어는 특별한 어떤 부음성이나 어떤 조작을 필요로 하지 않고 특히 뉴스 화면 같은 데서 오른쪽 하단에 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셨을 가능성이 큰데 폐쇄 자막이나 화면 해설은 거의 이용해 보지 못한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송사에서 그리고 정부 부처에서 많은 돈을 투자를 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미디어 접근권을 확보를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도 또 꽤 오랜 시간 동안 지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또 OTT 서비스나 VOD 서비스에 이게 계속 확대가 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들이 이에 대한 인식이 전혀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이 비장애인이 그만큼 인식하고 있을수록 이 서비스의 확대와 그리고 어떤 질적인 향상은 훨씬 더 보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자막방송이나 화면 해설 방송은 반드시 뭐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노인 이용자층이나 아니면 다문화나 이렇게 다양한 계층에서 이용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이것에 대한 인지를 좀 많이 확대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렇다면 광고, 홍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연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KBS 국민 패널을 대상으로 우선은 어디서 이 장애인 방송을 본 적이 있느냐, 광고를 또 본 적이 있느냐 이런 조사를 해서 일전에 논문을 한 편 써서 논문 게재를 했고요. 그거에 대한 연장선에서 유튜브를 활용한 홍보의 효과를 예측을 해보는 것을 남겨두었었는데 이번에 이 연구를 통해서 그 남겨둔 부분을 활용을 해서 논문 한 편을 또 만들어 가는 과정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것으로 조금 부족해서 뒤에 후반부에 이제 인터뷰를 좀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연구 목적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론적 논의로는 우선은 지금 장애인 방송 현황이 어떠며 또 장애인 방송 공익 광고 현황은 어떤지에 대해서 제가 좀 기술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논문 형식으로 만들었는데 그 논문 형식을 그냥 PPT로 우선은 좀 옮기다 보니까 제가 좀 약간 듬성듬성하게 옮긴 부분이 없지 않아서 오늘 토론을 담당해 주신 이소은 교수님께서 조금 그 부분을 지적하실 것 같아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장애인 방송은 지금 현재 2020년 작년 편성 실적이 방통위에서 나와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목표는 뭐 방송사에 따라 다 다르지만 100% 위주로 되어 있고 위성방송이나 SO 같은 경우는 70%로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화면 해설 방송은 10 혹은 7%고 수어 방송은 5%나 4% 정도로 목표 설정이 되어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대략적으로 거의 다 목표치 이상을 실적을 올렸고 몇몇의 그 방송사들이 0.01% 정도를 달성을 하지 못했는데 이건 약간 기술적인 착오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부분이 다 이제 성실하게 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장애인 방송 공익 광고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를 보면 지금 제가 인터뷰를 통해서도 또 밝혀지고 있는 과정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공익 광고 이외에는 그다지 장애인 방송에 대한 홍보물이나 어떤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제공하고 있는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됐고, 제가 우선은 사례 조사를 함에도 그렇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서부터 지금 계속 매해 장애인 방송에 대한 공익 광고를 제작을 하고 편성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장애인 방송 공익 광고뿐만 아니라 공익 광고라는 자체가 그 프라임타임에 거의 배정이 못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차라리 돈 되는 걸 이제 배정을 하는 게, 편성을 하는 게 방송사 입장에서는 훨씬 이득이기 때문에 보통 주 시청 시간대에 배정이 되는 바람에 더더욱 비장애인들은 보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그렇게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광고를 잠깐만 이 30초밖에 안 돼서요. 이거 잠깐만 보고 우리나라 것을 잠깐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컴퓨터가 약간 중간에 지금 버그가 걸렸는데 잠깐만 지금 동그라미가 뱅글뱅글 돌고 있어서요. 이게 멈추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긴장했는데 컴퓨터도 긴장한 모양입니다.
이러지 않았는데 얘가 말썽을 부리네요. 예, 멈추는 동안 여쭤보는데요. 이분이 누구세요? 아이고. 예, 등장인물, 예. 네, 아이고, 공유가 중지됐네요. 잠시만 다시 켜고 예. 가도록 아예 PPT 화면이 꺼져버려서요. 죄송합니다. 아니, 이런 비협조적인 컴퓨터를 봤나? 제가 수업을 이걸로 진행해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당황스럽네요. 지금 지난번에 주신 파일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지금 저는 파일을 띄워놓고 보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냥 말씀을 하시면은 다 전달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장애인 방송 광고 현황은 제가 이제 영상은 나중에 시간 되면 보도록 하고요. 그렇죠. 네. 지금 현재는 2020년에 만든 박하선 모델이 나와서 설명을 하고 있는 그 광고가 지금 현재 편성되고 있는데, 아까 그 영국 사례와는 너무나 달리 그냥 화면 해설, 폐쇄 자막, 수어 방송 이런 것들이 있어 정도의 그 존재 정도만 알려주는 것으로 지금 거의 3년, 4년 동안 그 형태를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만으로 그래서 보통 이 장애인 방송에 대해 전혀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하는 분들이 과연 그 공익 광고를 보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장애인 방송에 대한 이해를 하고 인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감도, 이거는 어찌 보면 약간 내용적인 측면인데 그 부분도 같이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띄워졌으니까 화면 공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웃고 울고 분노하고 사랑에 빠지기도 하죠. TV를 보는 모습은 다양해도 우리는 모두 시청자입니다. 주의 손을 따스히 잡습니다. 일부의 특별함이 아닌 모두의 다양함으로 동등한 시청자의 세상, 장애인 방송 서비스가 만들어갑니다. 네, 지금 현재 제공되고 있는 게 이 광고였고요. 근데 아까 지적한 대로 비시청 시간대에 주로 편성이 되고 있어서 시청자가 얼마나 이 광고를 접했는지 그거에 대한 것도 약간 회의적이고, 제가 이전에 했던 연구에서 보면 60% 정도만이 장애인 방송 광고를 본 적이 있다. 한 번 정도라도 본 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나머지 40% 정도가 경험이 없는 걸로 나타났었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과연 지금 거의 이 지상파나 아니면 종편 위주로 이 광고가 나가고 있는데, 거의 지상파와 종편의 컨텐츠는 이용하더라도 그 시간대에 광고를 보면서 어떤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 이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과연 공익 광고나 혹은 장애인 방송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론적 논의에서는 인터넷 매체에서의 공익 광고가 어떻게 연구가 되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지금 연구가 되고 있는지를 봤는데, 제가 지금 시간상 국내 자료만 찾아봐서 그런지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또 연구 결과가 계속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일관되지 못한 것으로 좀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익 광고를 인터넷을 통해서 했을 때 인지도가 인쇄나 5개 매체보다 넓은 접속폭을 보인 경우도 있었고, 혹은 이제 또 인지도나 신뢰도는 인터넷에서는 낮았으나 정보성이나 참여 확산 의도에서는 적석폭이 또 값이 높게 나타난 그러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도 앞으로 더 논의가, 연구가 진행이 되어 어떤 확실한 흐름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은 연구들이 보통 거의 2014, 2015, 2016 이런 연구들이어서
보통 한 4, 5년, 5, 6년 이상 지난 그리고 지금 현재 인터넷에 노출되는 그 비율이 과거보다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은 훨씬 강해졌다고 추정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정보원으로서의 유튜브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뭐 굳이 유튜브 인플루언서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도 정보원의 매력도 신뢰도 전문성에 대한 연구들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유튜브 인플루언서와 접목을 시켜서 설명을 하고 또 그 효과를 어떤 검증을 해놓은 연구들은 상당히 많아서 그거에 대한 그 이론적 논의를 이제 채워 넣었고요. 그리고 시간 없으니까 우선은 연구 문제로 넘어가면 그래서 제가 이제 기존에 지금 1,005명을 대상으로 KBS 패널을 대상으로 연구한 그 자료를 연구 문제 1번에서 우선 그 자료를 활용해서 어떤 해답을 찾는 과정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연구 문제 1번을 채택을 했고, 그러니까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연구 문제 2번은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장애인 홍보 방송에 대한 홍보 방식에 대한 계획을 물어보는 것을 방통위와 그리고 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연합회와 농아인협회를 위주로 지금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에서 대답 받은 데까지는 이 자료에 제가 포함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연구 문제 1번은 우선은 지금 유튜브에서 장애인 방송 홍보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효과를 측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어요.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너가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니라고 물어볼 수가 없어서 예측에 대한 질문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홍보 효과가 어떠할 거라고 예상하는가에 이제 집중을 해서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그리고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이해 상승 그리고 유튜브 인플루언서 중에 인플루언서군요. 죄송합니다. 유튜브 인플루언서 중에 장애인 방송 홍보에 적합한 이미지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또 적합한 콘텐츠의 장르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제 방법을 보면 이렇게 KBS 국민 패널을 대상으로 1,005명이고요. 남녀 비율은 거의 비슷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연령 비율도 이렇게 맞춰서 이제 그 모집단에 맞춰서 그렇게 KBS에서 다행히 해주셔가지고 좀 큰 걱정 않고 이렇게 좀 조사를 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주요 변인 측정은 이제 선행연구 여기엔 자세히 넣지 못했는데 선행연구 몇 가지를 참고해서 인플루언서의 속성과 그리고 유튜브 콘텐츠 장르를 나눠서 질문을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돌린 거고요. 두 번째 연구 문제는 인터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연구 문제 1번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그 장애인 홍보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장애인 방송 홍보 효과에 대한 예상은 어떠하니? 그러니까 홍보 효과가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성별, 연령, 직업, 학력,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직업과 학력이 통계상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업주부가 월등히 이 어떤 그 효과 측면에서 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대학 재학 이상보다는 고졸 이하에서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 이제 인식 개선,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장애인 방송을 유튜브에서 홍보할 경우 개선이 예상되는가에 대해서는 성별, 그 가족이나 본인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경우에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였고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인식 개선 가능성을 높게 보이고 있었고 그리고 그 가족이나 지인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 그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에 대한 이해 상승이 예상되는가라는 질문에는 성별에서만 통계상 유의미한 연관성이 검증이 됐는데요. 여성이 훨씬 더 남성보다 그 상승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유튜브 인플루언서 이미지와 장르는 어떤 것이 좋을까라고 여쭤봤을 때 이렇게 그
교차 분석을 앞서서도 이제 교차 분석을 실시를 했는데요. 그 전에 뭐 기술 통계랑 상관관계 분석은 다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조금 생략을 하고 제가 PPT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유튜브 이미지에 대한 것을 보면 성별과 연령, 학력에서 모두 통계상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보면 유튜브에서 장애인 방송을 홍보할 경우 이렇게 그러니까 성별과 연령 변인에서 검증이 됐는데 그렇다면 이 인플루언스 이미지로 가장 많이 선택된 것을 알아야 이제 그 이미지에 맞는 성별, 연령, 학력 이거에 대한 어떤 효과들이 어떻게 예측이 되는가를 알 수 있어서 이미지로 가장 많이 선택된 것을 먼저 좀 소개를 드리면 신뢰도, 진실성, 도덕성, 친근함 이렇게 4가지가 순서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변인들과 또 이렇게 유의미하게 나타난 변인들을 상관관계를 좀 봤더니 신뢰도 도덕성에 대해서 그 여성의 평균이 남성보다 높았고 친근함에 대해서는 남성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성, 진실성, 친근함이 중요하다고 본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많았고요. 도덕성에 있어서는 20대 혹은 30대 이렇게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르에 대해서는 교육, 학습, 문화공연, 생활, 요리, 레시피에서 이러한 장르에서 장애인 방송을 홍보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선택해준 이 순서가 이렇게 나타났었고요. 여기에 이제 연관성을 보면 성별에서는 교육학습 그리고 요리 장르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이렇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생활 장르에서는 남성 비율이 높았고요. 문화공연 장르에서는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연령에서는 이렇게 공통적으로 다 60세 이상의 연령이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중구난방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결과를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장 효과적인 유튜브 방송, 장애인 방송은 어디가 좋을까? 그리고 어떤 이미지가 좋을까? 이거를 봤을 때 신뢰도가 높은 그런 인플루언스가 교육이나 학습 장르에서 홍보했을 때 가장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장년층 이상 여성에게는 이 모든 장르에서 모두 홍보 효과가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문화 공연 장르에서는 진실성이 높은 유튜브 인플루언스가 장애인 홍보를 했을 때, 장애인 방송 홍보를 했을 때 골고루 영향을 이제 미칠 것으로 예상됐고, 남성의 경우에는 친근함에 대해서 여성보다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생활 DI 장르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었고, 좀 젊은 세대들에게는 도덕성 이미지가 높은 인플루언스가 선택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제가 조금 아쉬운 게 그 비율이 그러니까 중장년이 조금 높은 그 숫자가 있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중장년의 여성이 상당히 효과가 높게 나타났었거든요. 모든 어떤 그 데이터에서. 그런데 저는 젊은 세대들에게 어떻게 좀 다가갈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봤는데 젊은 세대들은 전체적으로 장년층에 비해서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좀 데이터가 그렇게 나와서 이거에 대한 것은 약간 이제 나 이외에 소외계층들에게 좀 신경을 쓸 수 있는 어떤 그 시간적 그리고 정신적 환경적 여유가 있는 중장년층에게 이러한 효과들이 좀 나타나기 때문으로 유출을 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젊은 세대들에게는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인 다른 차원의 연구가 좀 진행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직 조금 이제 좀 정리가 덜 된 부분인데 정부 부처와 장애인협회를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우선 장애인 방송 공익 권고의 주요 목적은 정부 부처 그러니까 방통위의 담당자가 말씀을 하시기를 이렇게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동등하게 누리는 미디어 세상을 만들고 시청 격차 해소를 우리는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이거를 보여주기 위한
그 목적이 가장 크다라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자체에 대한 인지나 이해를 시키기보다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은가, 공익광고가.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그 담당자는 공익광고 외에 SNS, 카드뉴스, 정보 홈페이지, 전철, 기차 이런 전광판을 통해서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저는 제가 많이 지방을 왔다 갔다 하는데도 잘 못 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제가 눈으로 보질 못해서 네, 이거에 대한 어떤 그 노력들은 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 질문을 드렸을 때 인터넷 개인 방송 진행자를 컨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 말고도 이제 그 현직에 계신 분들도 이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죠. 근데 어떤 분야냐 이렇게 자세하게 여쭤봤더니 아직 진행 중이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긴 어렵다라는 답변까지를 우선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협회에서는 좀 요약하면 별도로 그러니까 공익광고 같은 방통위에서 하고 있는 것을 협조는 하고 있으나 그러니까 방향성이나 어떤 내용이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언을 해주시기는 하지만 자기들이 본격적으로 어떤 다른 컨텐츠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지는 현재 못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래서 대국민 홍보 개혁은 하지도 못하고 계획도 지금 현재 없다. 그럴 만한 여력이 없다. 어떤 경제적인 시간적인 여력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냥 그 지금 현재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들에게 장애인 방송 편성표 정도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공익광고 등에 대한 장애인 방송 홍보 효과는 전혀 측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해외 사례를 제시해서 이렇게 좀 만들어주세요라고 제안은 하고 있으나 그게 이제 그 아까 보신 것도 1분 이상이 되고 있는데 30초, 20초 안에 이걸 다 담아내기가 어렵다는 대답을 좀 듣고 방향성은 인지를 했다. 그런데 좀 어렵다라는 대답을 들으신 상태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의할 것들은 제가 이제 아직 결론을 못 내서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를 정리하면서 좀 적어봤는데요. 우선은 장애인 방송 필요성과 그리고 비장애인도 이를 인식하게 하는 내용 구성이 좀 필요할 것이다. 공익광고에 있어서. 그리고 이것은 인터넷을 통한 홍보에 있어서도 여기에 처음이라서 주안점을 좀 맞춰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공익광고 외에 어떤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가 보다 더 활성화돼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할 계획은 인플루언서를 활용할 계획은 있다. 그러나 누군지 대답은 못하겠고 그리고 이게 저처럼 이렇게 적어도 예측이라도 하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갖고 계신지 그것도 좀 모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선행된 후에 좀 효과적인 방안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 그리고 이런 아까 좀 보여드린 것처럼 영국에서는 왕립시각장애인협회가 상당히 자체적인 연구도 많이 하고 홍보 캠페인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장애인협회에서도 좀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성훈 교수님 토론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승훈입니다. 발표해 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일단 제가 자수를 먼저 하면 제가 장애인 방송에 대해서 사실 잘 몰랐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거에 대한 홍보와 광고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잘 인식하지 못하던 터라서 어떻게 보면 선생님께서 연구하신 내용이 그래서 필요한 연구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중요한 주제를 다뤄주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지난번에 제가 관련된 논문을 한번 봤던 것 같아서 관련된 연구를 지속하시는 그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서 그 맥락에서 아마 제가 직접 연구는 못하니까 좀 바람을 담아서 대신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들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발표해주신 내용에서 제가 좀 일단 궁금했던 거는 그 유튜브에서 장애인 방송에 대한 광고를 하는 게 방식이 일단은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정말 아까 공익 광고 같은 것을 편성의 개념으로
그 유튜브 콘텐츠 앞뒤에 이제 특히 앞에 배치하는 그런 방식일 거고요. 두 번째는 아마도 이게 선생님께서 연구하신 분야가 아닐까 싶은데 인플루언서한테 소위 앞광고를 통해서 이런 거에 홍보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뭐 멘트를 부탁을 한다라든지 뭐 이런 거가 있을 텐데 그 앞에서 선행 연구를 논의해 주신 부분은 그 미디어 믹스나 편성에 관련된 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어떤 거를 얘기하시는 건지에 대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두 번째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토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조사해 주신 내용을 보면 그래서 성별 특히 인구통계학적 변인으로 구성되는 특정 집단에서 인플루언서의 어떤 속성에 대해서 더 장애인 방송에 적합하다고 보는지 그다음에 어떤 장르가 더 적합하다고 보는지를 판별하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문제는 이게 너무 이렇게 유의미한 내용을 또 몇 가지 찾아내셨지만 문제는 유튜브 공간에서는 이렇게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통해서 타겟팅하는 게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왜냐하면 채널별로 그다음에 인플루언서별로 이렇게 그렇게 의미 있는 규모의 수용자층이 형성되지 않고 일단은 그다음에 그 자체도 너무나 그 인플루언서가 내보내는 컨텐츠 유형에 따라서 너무나 많이 세분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게 홍보성의 어떤 컨텐츠를 담고 있을 경우에 언제든지 그것을 시청을 중단할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그냥 스트리밍 되어 오는 텔레비전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인구 통계학적 변수 어떤 집단에게 어떤 속성이 소구할 것인가를 판별하는 거가 유튜브 공간에서는 약간 그 효용성이 좀 떨어질 위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그 분석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오히려 통제했을 때도 유의하게 나오는 속성들을 판별해 내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유튜브에서의 홍보 전략에서 조금 더 그 함의를 강조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해주신 논문 혹은 연구의 범위를 조금 넘어서서 장애인 방송의 홍보 방식 전체에 대해서 앞으로도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그 유튜브라는 공간에서는 사실 메시지를 어떻게 구성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인플루언서의 특성이나 콘텐츠 장르도 중요하지만 콘텐츠 장르조차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메시지를 인플루언서한테 말해달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밈을 그러니까 유튜브에서는 짤 같은 게 나오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밈을 형성할 수 있는 뭔가의 어떤 소구 지점을 콘텐츠화해서 넣는다든지 아니면 장애인분이 직접 등장해서 뭐 장애인 누구누구의 뭐 미디어 이용기라고 해서 그거를 콘텐츠화해서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이제 이용자에게 소구할 것인지 등등을 조금 판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제가 왜 그 생각을 했냐면 이번에 그 누리호 발사 과정에서 어느 방송사인지 모르겠고 수화하시는 분이 너무나 직관적으로 누가 봐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수화를 해주셔서 그 누리호 화면은 가리고 그 수화 화면만 되게 많이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녔었거든요. 적어도 제가 있는 커뮤니티랑 제 타임라인은 정말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정부 홍보 내지는 인플루언서의 한마디보다 훨씬 더 그 수화 방송의 필요성을 모두에게 각인시켜줬던 계기가 저는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떤 메시지가 더 소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특히 뉴미디어, 유튜브 공간에서는 더더욱 필요한 연구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유튜브에 한정해서 봐주셨지만 결국 이게 정부의 홍보 작업일, 홍보 정책일 거잖아요. 홍보 사업일 거라서 예산을 어디에 편성하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미디어 믹스를 할 것이냐가 결국은 중요한 문제일 거라서 유튜브와 다른 채널의 비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어떻게 할 건지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그게 필요한지, 다른 채널에 비해서 할 필요가 있는지,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둬야 되는지가 정부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기에는 훨씬 더 중요한 연구 문제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점에서는 이제 홍보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선생님께서 더 좀 유형화를 해주신다면
정부나 아니면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더 많은 함의를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정말로 장애인분들의 이용료를 제고하는 것이 이 홍보의 목적인지, 아니면 일반 사람들에게 우리 정부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장애인 복지 전반에 대해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미디어 사업자들에게 이런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어떤 홍보의 목적일지, 그게 좀 많이 세분화될 수 있을 것 같고, 그거에 따라서 타겟팅되는 미디어와 타겟팅되는 방식과 그 다음에 소구하는 시청자층이 달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점에서도 연구를 지속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주제를 다루시고 계셔서 저는 못하지만 선생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들을 위주로 토론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성훈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유튜브 특성을 주로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인구 통계학적 타겟팅이 어렵다든지, 그래서 인구 통계학적 속성들을 통제 후에 효과적인 속성을 찾으면 좋을 거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메시지가 중요한 부분, 그리고 장애인이나 일반인 또는 제도 개선, 미디어 사업자 등등 타겟 오디언스를 다르게 했을 때 유튜브에 필요한 이유를 제시해야 될 거라는 등등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해 교수님 말씀 먼저 듣고 또 다른 말씀 듣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떤 양적 방법론은 물론이고 광고에 대한 공부를 거의 안 한 케이스라서, 그러니까 처음에 이 장애인 방송에 대한 제도 연구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법을 약간 바꿔야 된다, 아니면 제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질적 향상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쪽에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가 이제서야 이제 홍보 광고 쪽에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를 보다 보니까 정말 초년생이거든요. 근데 역시나 광고 공부를 하신 분이라서 이렇게 보는 눈이, 저는 유치원생이고 이게 대학생 언니가 봐주고 얘기를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을 들어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모든 것 한 번에 다 담아내지 못하더라도 차근차근이라도 빠짐없이 고려하고 꼭 연구에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성 교수님은 광고 홍보는 고등학생 정도라고 생각하실 텐데. 저도 예. 광고 홍보를 전혀 몰라가지고 고맥락은 아니고. 네. 예, 제가 그냥 말씀 하나 드리면 이 예산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방송사가 장애인 방송하면 예산 지원을 받을 텐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급해주는 어떤 비율하고 방송사가 자부담하는 게 어느 정도 비율인가요? 처음에는 거의 100%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점점 이제 확대가 되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는 30%까지 내려간 데도 있다고, 그래서 불만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어떤 이 출혈이 더 심해지고 있다고. 네. 근데 지금 영국이나, 그러니까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지원을 해주는 나라가 없거든요. 각각의 방송사들이 다 100% 부담을 해서 장애인 방송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걸 이제 확대하고, 이제 어떤 증진을 시키기 위해서 처음에 지원을 해주기 시작을 했는데, 너무 거기에 많은 의지를 지금까지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방송사도 그거 하는 게 비용상 도움이 너무 안 되고 하니까 그런 거 있긴 하겠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예, 하나는 뭐 어떤 속성이 높은 사람들 인플루언서 이용하는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되게 어려운 게 아마 제 논문 같은 데 보셔도 느끼셨겠지만, 개별 속성들이 여러 개 있으면 특정 속성 하나만 높은, 그러니까 딴 건 다 똑같고 하나가 높은 사람을 뽑아서 실험 연구를 하든지 효과를 알아볼 수가 없어서, 그게 속성별 비교를 할 수 없는 제일 큰 이유고요. 그래서 많은 논문들이 실제로는 속성 간 차이 비교를 못하고 인물 간 비교를 하면서 그냥 짐작만 할 뿐인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거죠. 한 개인에게 특정 속성, 개별 속성들의 요인들이 혼합돼서 나타나고, 그 비율이 어떻게 혼합되어 있는가가 효과의 결정 요인일 텐데, 누구도 그걸 밝혀내지 못하니까 각 속성들은 그냥 참고 자료로 보고 일반적인 전반적인 태도만 측정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네. 실제로 아마 그 막상 누가 좋다라고 이야기해내려면 그 부분이 되게 어려울 거고, 유명인 광고 모델 연구가 그 수준이 높지 않게 가는 제일 큰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아, 네. 저는 그럼 만약에 제 논문을 조금이라도 활용한다면 교육학습 장르가 이제 높다고 나왔으니까 저는 이걸 결과를 봤을 때 펭수를 어떻게 좀 섭외를 해야 되나 이 생각했었거든요. 예, 근데 상당히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예. 네, 그, 제 지도학생 중에 석사 논문으로 펭수의 그 무슨 캐릭터 효과 연구 같은 거를 얼마 전에 했던 학생도 있고 그랬었어요. 네, 예, 네. 그것도 참고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그 듣고 계신 여러 선생님들 그 의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정말 그 훌륭한 발표, 또 훌륭한 토론, 또 훌륭한 사회자까지 이 오늘 이 토론의 그 수준이 정말 그 뭘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알차게 이루어진 것은 아닌가 싶어가지고 부족한 플로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그 좋은 얘기들을 잘 이렇게 또 살려나가기를 바라는 게 플로로서 저의 그 의견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좀 한 말씀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장애인 방송이 가령 그 홍보를 할 때, 공익 광고라고 할 때 타겟이 누구죠? 지금 장애인인가요? 비장애인인가요? 둘 다인가요? 네, 둘 다죠. 예, 예. 그럼 그런 관점에서 가령 그 한번 그러니까 타겟별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걸 한번 좀 고민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 다음에 연구 문제 1하고 2가 되어 있는데 약간 좀 이게 연관성이 좀 약간 좀 이렇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그 연구 문제 1만 다루는 게 어떤가 논문화 시킨다면. 그래서 그 주된 관심이 보니까 장애인 방송 홍보 현황하고 그죠? 현황하고 그다음에 인플루언스 이쪽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죠? 맞나 모르겠다. 그럼 아예 그쪽에 초점을 둬가지고 좀 더 심도 있게 좀 어떻게 조사 결과는 적더라도 한번 다른 좀그 통계 분석을 좀 활용해 보고 그다음에 그 또 작은 결과를 좀 깊이 있게 막 분석하는 그런 형태로 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 연구자가 결정하면 되니까 참고를 하시고, 보통 보면 처음에 의욕이 가해가지고 막 너무 많은 걸 넣는 경우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좀 이렇게 좁혀가지고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게 더 깔끔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결정. 저도 혹시 시간이 될까요? 지금 예, 괜찮을 것 네, 같습니다. 예, 저도 사실 좀 관심이 별로 없었던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말씀해 주시니까 실제 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연구라서 잘 하시면 너무 정말 사회적으로 도움이 될 그런 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분석을 하셨을 때 그 차이가 났던 집단들을 좀 생각을 해보니까 혹시 그 연구자님 이영희 교수님께서 왜 주부 시청자들이 관심이 있고 그리고 사실은 장애인 가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이제 반응이 좋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걸 좀 생각을 해보셨는지 약간 궁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직관적으로 공감 능력이 좀 있으신 분들, 그리고 관여 집단들, 이렇게 딱 생각이 돼요. 그래서 광고에서 흔히 얘기하는 좀 특수성 때문에 공감도가 높고 낮음, 이제 이런 좀 변인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이제 그 분석을 하셨을 때. 이제 그러면 사실 그 많은 그 성별과 인구학적 그리고 연령별 이런 거를 다 합쳐서
소비 보통 얘기하는 남윤용 교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다 합쳐져 가지고 실제 타겟팅을 할 때 광고 홍보 쪽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이제 통계적으로는 소비자 세분화라는 영역으로 몇 가지 통계 방법이 좀 제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면은 뭐 공감 집단형, 뭐 혹은 이쪽으로는 고관여 집단형 이런 식으로 좀 더 여러 가지 변인들을 묶어서 그 타겟팅 할 만한 사람들을 좀 설정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50대, 60대의 여성이 아주 이제 좀 도드라지게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학문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약간 측은지심이 있는 집단 계층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공감 능력이라고도 이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심적인 여유가 있어서 다른 사람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서도 그럴 수 있겠다. 젊은 계층보다 훨씬 더 수치상 그렇게 나타난 걸 보면, 그래서 그 고관여층이나 아니면 공감 능력이 있는 층에게는 어떤 형태의 광고가 훨씬 더 좋고, 또 아까 제가 약간 우려했던 그 10대, 20대들에게는 전혀 지금 약간 관심조차 안 보이고 있는데 이들에게는 또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에 대한 구분을 한다면 저도 더 효과적인 그 어떤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정말 공부할 게 너무 많은데요. 오늘 이렇게 아이디어들 많이 주시고, 그리고 이 그 기회를 통해서 저도 좀 광고와 홍보에 있어서 이제 장애인 방송에 좀 국한되더라도 좀 더 많은 연구와 공부와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제가 예, 마무리 전에 한 말씀 드리면,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섞여서 알아볼 수 어렵다고 말씀드린 건, 인플루언서의 속성의 효과를 구별해내기가 어려운 그 부분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그 우리나라 그 장애인 방송 홍보 광고의 경우에 효과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중에 실험 연구 같이 워낙 본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본 사람 안 본 사람 나중에 설문에 넣어보기도 하지만 한 번씩 보여주면서 집단별로 비교해봐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디지털 사이니지에 실제로 방송 나간 것들 혹시 있나 찾으셔서 그 매체별로 나간 메시지들을 아마 달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긴 한데요. 그렇게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느끼셨나 모르겠는데 이영희 박사님 음성이 성우세요. 원래 화면 해설 방송도 하고 그렇게 하셔서 좀 더 그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신 바가 있고요. 제가 최근에는 그 송승환이 시각장애인이 됐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 평창올림픽 이후에 그렇다는 기사가 그때는 나왔었나 봅니다. 제가 얼핏 들은 기억은 나는데 최근에 KBS에서 그 낮 3시 반인가요? 30분 타임씩 이렇게 5번 쭉 그 인터뷰하는 프로그램에서 자기 사실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이 흔적만 보이지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한대요. 올림픽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원래는 야맹증이 있었는데 눈이 그렇게 갑자기 안 보이는 일이 생겼다고 그러고, 그걸 보면 젊은 층에서 장애를 인식하지 못하는 건 장애가 가까이 있지 않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 그건 아마 글쎄요, 우리나라 젊은 층에서 오히려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다른 나라에서보다 공감교육이라든지 장애인에 대한 어떤 이해교육 같은 게 부족하면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네, 네. 예, 그럼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 다음 주제로 넘기면 될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봉준 교수님께서 두 번째 사회이신 거죠? 예, 예.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희 교수님이 아까 발표하실 때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더라고. 참 발표를 잘하시는구나 했는데 역시 출신 성분이 아주 우월하신 그런 거예요. 오늘 긴장해서 엄청 씹고 너무 창피합니다. 정말로 예전에 연예인 이은주 목소리하고 거의 똑같지 않으세요? 우리가 동영상 강의를 이렇게 촬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안 좋은 말 습관이나 이런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노력해도 잘 안 고쳐지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이 아주 안 좋은 습관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이렇게 말을 잘할까 했더니 역시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우리가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그 발표는 상당히 학술적인, 학문적인 그런 성격이 강했다면 우리 이진로 교수님이 발표하시는 메타버스와 그 방송관과는 아주 시의성이 큰 그런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이진로 교수님 워낙 뭐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지만 또 메타버스 이쪽에 상당히 좀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계속 이쪽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계신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잘 되어가지고 앞으로 좀 더 큰 성과가 나오길 바라면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해 주시죠. 예, 소리를 켜시고요. 소리를 예, 오디오를 켜주셔야 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소리 나옵니까? 네. 예, 예. 나옵니다. 아니, 이게 갑자기 그 화면 이렇게 공유하고 띄우고 하다 보니까 평소에 큰 화면에 이 좌측 하단에 있는 음소거 해제 이게 안 보이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작은 화면에 그 음소거가 있어가지고 글로 가서 다시 보였습니다. 예, 그 이렇게 그 줌 화면도 제대로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이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상당히 그 좀 난감하고 의아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충분히 그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사실 저희 그 연배가 되면은 이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시내버스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또 알고 그것을 응용하지 않으면은 이 갈수록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제가 도전한 것이지 이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뭐 많이 제시하기는 좀 어려운 것을 좀 양해를 해주세요. 특히 그 메타버스가 지금 중요한 화두이고 이게 우리 미디어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들도 있고요. 또 어쨌든 우리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간에 메타버스의 그 뉴스에 나오는 언급들 그리고 학술적 연구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 메타버스가 무언지 알고서 대응하면은 앞으로 뭐 제 발표가 아니라 다른 분의 발표를 듣거나 연구를 이해하거나 또는 우리 또 학문의 그 역할 중에 하나가 현상을 기술하고 설명하고 또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또 우리 학문의 또 그런 의무이기 때문에 또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 스스로도 또 이거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미디어 학계에서 좀 역할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냥 기초적인 설명을 이렇게 드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이제 이 메타버스 관련 내용은 지난번 언론학회 때 지역 언론 연구에서도 한번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연구라기보다는 그때 발표의 주제는 지역방송과 메타버스였어요. 당시 이 발표를 들으신 분이 이 중에서 몇 분이 있고 아마 또 우리 여성 학자분들은 당시 제 발표를 못 들은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메타버스 뭐 다 아시고 있기 때문에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PPT 자료는 지난번 자료를 조금 대폭 좀 변화시켰는데 특별히 메타버스에 대해서 지난번 설명한 것은 좀 이거보다는 더 많았는데 그 내용을 한 뭐 좀 대폭 줄여가지고 간략하게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메타버스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오늘 만나는 게 우리의 아바타가 줌으로 만난다. 지금 우리의 얼굴이 화면에 나와 있듯이 이 얼굴이 아바타 형식으로 인터넷에서 만난 게
그게 메타버스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면 왜 아바타가 만나고 우리가 직접 만나는 것이 아니냐? 아무래도 우리가 직접 만나서 행동하려면은 여러 가지로 또 장점도 있지만은 또 이런 걸 다 구현하기까지는 또 어려움이 있는데 이 아바타가 일상적으로 이제 해주고 아마 또 장기적으로 예측할 때 우리의 모습이 지금 이 모습이 바로 비슷하게 메타버스로 구현될 것이 기술적 지원이 발달되면 가능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현재의 수준으로는 우리의 모습을 아바타로 표시해가지고 나타나고 우리가 하나의 공간으로 걸어가서 만나고 이런 것도 보여주는 거죠. 바로 그런 것들이 이 메타버스고 결국에는 이 가상 공간과 현실 공간을 더욱 가깝게 구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거예요. 영화를 보신 분 중에서 상당수의 영화들이 메타버스적인 영화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매트릭스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 매트릭스 말고도 그 이후에 나온 많은 영화들이 현실과 가상을 오고 가는 영화들 다 메타버스하고 연관이 됐다고 보면 될 거예요. 그럼 메타버스가 갑자기 태어난 것이냐? 사실은 그건 아니겠죠. 우리의 상상의 속에서 미래를 예측했지만 과거에서도 우리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상상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거 이거 다 메타버스일 수도 있어요. 과거에 다양한 방식으로 만날 수 있겠죠. 우리가 뭐 그중에 하나는 꿈을 통해서 만나는 거 이게 또 대표적인 또 메타버스의 한 공간일지도 몰라요. 다만 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점이죠. 그거에 비해서 메타버스는 그 꿈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한마디로 그런 세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메타버스 용어 역시 그 소설에서 처음 이제 등장한 거였고요. 우리가 이제 바라볼 때 구글 어스, 바로 우리 지구의 그 항공 촬영한 모습이 구글 어스에서 나오잖아요. 그게 일종의 메타버스. 또 과거에 나왔지만 성공하지 못했던 세컨드 라이프. 우리가 현재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가상의 공간에서 가상의 인물이 가상의 직업과 가상의 역할로 살아갈 수도 있고 또는 우리 현재를 반영해서 살아갈 수도 있죠. 너무 또 가상 세계에서 세컨드 라이프가 아마 실패했다면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실패했을 수도 있겠죠.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믿기 힘들 경우. 그러면 또 우리 진실을 좀 더 담보하면 믿을 수는 있는데 또 믿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지면 프라이버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또 적절하게 또 조화시키는 필요도 있을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약 15년 전에 ASF라는 미국의 이 포럼이 모여가지고 가상현실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발표하고 토론하고 몇 개월 후에 보고서를 냈어요. 그게 오늘날 메타버스의 가장 오리지널 원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하면은 기독교에서는 성경을 보고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물론 성경 이외에도 또 여러 가지 다 나오겠죠. 또 우리가 뭐 비판적 연구 시각들 보면은 뭐 막스의 자본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 후에 또 많이 나오지만은 그런 것들이 하나의 원본이듯이 현재로서는 그 원본에 해당하는 자료가 바로 메타버스 로드맵 패스웨이 투 더 3디멘션 웹 MVR로 이렇게 표기하는 건데 바로 메타버스의 로드맵 어디로 갈 것이냐 그리고 3D 웹으로 가는 하나의 어떤 뭐 길, 통로 이런 보고서를 발표했고 이 보고서에 이 웹 URL 주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알지만은 이 막스의 그 자본론이 어렵다고 직접 안 읽고 그냥 남들이 소개해 놓은 걸로 이렇게 설명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지만 아무래도 뭐 그것도 좋지만 또 이제 직접 한번 뭐 자본론을 읽으면은 아무래도 막스에 대한 이해와 또 직접적인 좀 인용들이 더 가능할 수 있겠죠. 뭐 장단점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가서 이거를 보실 수도 있고 한데 이걸 안 보신 분들은 뭐 굉장히 하나의 차이예요. 클릭 한 번의 차이인데 남들이 이랬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분은 솔직한 분이죠. 자기가 안 읽었다고 하신 분이니까 뭐 그런 장점도 있어요. MVR 이 보고서의 내용들 역시 그 상당히 그 어려운 내용들을 쉽게 표현하려고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아는 그 아바타들을 몇 개의 어떤 그 틀로 이렇게 바꾸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로, 세로, 축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네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 네 가지 이제 분류한 게 뭐냐면은 바로 이제 이런 그 메타버스의 네 가지. 이 그림은 막스의 자본론의 중요한 문장처럼 많이 인용이 돼요. 전부 다 이거를 다 인용. 왜냐? 거기서 나온 게 일종의 자본론 같은 그 원본이기 때문에 다들 인용을 해요. 뭐 핵심은 가로축에 external, 외부적인 거냐, intimate, 친근한 거냐 이걸로 구분하고 또 세로축에 augmentation, 뭔가 증강시킨 거냐, 시뮬레이션이냐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뭐 이 구분이 명쾌히 들어오진 않을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이 네 개로 많은 부분을 다 포괄을 시킨 거죠. 이 분류가. 우리가 분류라는 것은 뭐 서로 중복되지 않고 또 모든 걸 포괄하는 뭐 이런 점들이 아마 여기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사분면엔 라이프 로깅, 우리 삶을 기록하는 건데 페이스북 같은 거를 라이프 로깅으로 봅니다. 우리 삶이 일일이 다 기록되는 거죠. 굉장히 다양하게. 그 다음 버추얼 월즈, 이거는 이제 뭐 가상의 어떤 그 게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상의 세계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는 공간들. 미러월즈는 우리의 모습이 투사된 거죠. 우리의 모습이 투사된 거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그 구글 어스, 구글에 나와 있는 지도가 굉장히 현실처럼 정밀하게 표현되는 것들이 이제 거울에 비친 세계고, 마지막 테두로 오그멘티드 리얼리티, 이거는 굉장히 어떤 증강 현실, 우리가 현실을 더 세게 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현실보다 더 강한 현실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결국 이 라이프 로깅 여기서 설명하면은 친근함과 증강 기술에 의해 객체와 이용자의 친근한 상태와 생활사, 라이프 히스토리가 여기에 기록되고 보고되죠. 또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메모리. 아무래도 여기에 저장 장치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메모리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관찰, 커뮤니케이션, 행동 모델링 등에 도움을 받는 것이 이거고, 객체 라이프 로그, 어떤 사물, 대상은 그런 것들을 또 우리도 라이프 로깅이 되지만 다양한 현실들도 라이프 로깅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객체 라이프 로그는 AR 시나리오와 중첩되고, 이건 증강현실, 또 두 종류의 라이프 로그 모두 네트워크와 유비쿼터스 센서에 의존한다. 우리가 그 유비쿼터스 센서가 있으면 그 센서에 의해서 모든 게 우리가 지금 자동차에 다 기록되지 않습니까? 블랙박스 자동차에. 바로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이제 되는 거지, 이런 걸로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약간 좀 다르지만 가상세계는 일종의 게임으로 구현되는 3차원 공동체, 오락, 쇼핑, 교육, 업무, 인간관계 활동을 제공해서 물리적 세계 공동체들의 경제적, 사회적 생활을 점점 더 증강시키는 공간입니다. 일단 우리가 가상세계에서 다양한 활동이 되는 거예요. 일종의 우리가 수업이 이루어지는 공간, 요즘 바로 이런 줌 같은 공간도 뭐 이런 가상세계로 볼 수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지금 만나는 것이죠. 거울 세계는 외재적 시뮬레이션에 의해 실제 세계를 반영하면서 정보를 확장한 구글 어스. 이거는 이제 가상 모델, 물리적 세계의 반영, 리플렉션이 되겠죠. 거울, 반영, 이런 것들이 나타나겠죠. 증강현실은 증강기술에 의해서 웨어러블 컴퓨터, 착용한 컴퓨터를 우리가 더 뭐 실감나게도 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외적인 물리적 세계를 향상시키고 가상을 현실로 확장시키고 현실을 가상 속에서 확장시키는 등 가상과 현실에 상호 침투되는 측면이 이 증강현실이 아닌가, 서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메타버스 이 네 가지 유형은 또 서로 결합이 됩니다. 하나가 따로 존재하기도 하지만 두 개씩 또 결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까이 보는 것들이 결합되면서 되는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라이프 로깅과 가상세계가 결합되면서 끊임없는 상호작용이란 디지털 정체성 허용, 아이덴티티를 계속 또 허용해주는 기술,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우리가 좀 더 이 아바타의 그 메타버스가 좀 더 구현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구현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세계와 거울세계의 결합은 게임, 교육, 사교 서비스에서 보듯이 디지털 모델의 어떤 그런 몰입감 기술과 세련화, 이런 것이 좀 있는 게 또 가상세계와 거울세계, 또 거울세계와 증강현실은 센서와 네트워크 디바이스, 또 지능형 물체 등을 중심으로 현실되는 거죠. 사실은 그 부분은 기술에 의해서 우리 사람 없이도 많은 부분이 이 센서가 기록하고 해가지고 서로 인공지능으로 뭐 어떤 감시 환경이라든지 또는 지원 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것도 여기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증강현실과 라이프로깅은 사람의 신체적 및 사회적 환경에 질적으로 향상된 인식을 경험하는 세련화된 인터페이스의 개발, 또 개인의 전체 이용 시간을 지탱하는 충분한 네트워크 용량에 실현됩니다. 우리 삶이 많은 부분이 저장되려면 그만큼 네트워크 용량이 충분하면 되겠죠. 물론 이게 무한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그러나 현실은 어쨌든 기술적인 발전에 의해서 많은 부분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보고서에 나온 내용들의 핵심 내용이자 뭐 많이 인용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바로 이제 서로 네 가지 그 사사분면이 서로 결합해 가지고 나오는 어떤 네 가지 영역, 유형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아이덴티티와 인터액션, models and emotion, sensors and everywhere, interface and networks, 바로 이런 부분들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그 책의 그림의 핵심이에요. 자, 최근에 이제 우리가 그 책의 내용은 이제 끝났습니다. 오늘 이제 새로 또 나온 그 뉴스를 소개하면은, 이 페이스북이 요즘 메타로 회사를 바꿨습니다. 회사를 바꿔가지고 메타버스로 가겠다 이거예요. 이 융합형 플랫폼이죠. 소셜미디어, 디지털 콘텐츠, 상품, 거래가 하나로 이어진다고 봐야 돼요. 우리의 삶이, 페이스북이 우리의 삶을 좀 더 끌어와가지고 상품 거래, 그리고 콘텐츠를, 디지털 콘텐츠의 생산과 유통과 소비를 좀 더 많이 하겠다는 그런 메타버스를 이제 지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 열흘 전에 페이스북 커넥트 증강 가상현실 컨퍼런스를 열어가지고 자기들의 계획을 공개했는데, 커넥트 연결이라는 회사의 사명, 미션 수행을 위한 메타버스 시장 진출을 강조하고, 크리에이터와 개발자가 제작한 디지털 상품의 거래 시장인 호라이즌 마켓플레이스의 운영, 또 사용자 경험인 디지털 상품을 블록체인 기반 NFT 포맷의 한정판으로 제공할 것을 밝혔는데, 암호화폐와도 연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결국 페이스북에서 하나의 세상을 만들어 보자. 거기서 디지털 상품도 생산하고 거래하고 화폐로 계산도 하고 뭐 이런 것을 꿈꾸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메타버스를 대응할 것인가? 뭐 이번 우리 주제가 아무래도 방송 광고이기 때문에 방송 광고에 초점을 맞춰서 5가지 점을 SMCRE 모델에 따라서 한번 제시를 해봤습니다. SMCRE 모델, 사실 우리 너무 쉬운 모델인데 뭐 어려운 모델을 또 끌고 올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 모델이라는 것은 현실을 이야기한 거지 모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뭐 더 좋은 모델이 생각날 때까지는 일단 이 SMCRE로 한번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뭐 소스는 아무래도 주체죠. 근데 이 주체에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어요. 방송 광고니까 방송사도 주체고, 광고주도 주체고, 광고 대행사도 주체고, 광고 제작 전문가도 주체고, 때로는 수용자도 방송 광고의 어떤 그 액티브한 입장을 취하면 또 주체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싶어요. 메시지, 콘텐츠, 내용과 형식으로 볼 수 있고, 장르도 물론 포함되겠죠. 채널은 미디어, 다양한 미디어 또 해당되고요. 리시버는 기본적으로 수용자지만 요즘 수용자들이 생비자라는 말을 쓰잖아요. 프로슈머, 생산자, 유통자, 소비자, 이 복합 주체로 나서고 있어요. 이펙트, 효과는 우리가 어떻게 효과를 높이냐는데, 요즘에는 많이 쓰는 효과 방식 분석이 빅데이터. 아까도 뭐 우리 얘기했지만 타깃 세분화. 하지만 또 프라이버시 보호라든지 우리가 또 여기서 가야 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메타버스 시대 방송 광고의 대응 방향 이렇게 5가지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을 이제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봤고요. 먼저 첫째 번째 이제 정보원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정보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통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 5가지가 해당되는데,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 디지털 콘텐츠, 이게 바로 방송 콘텐츠고, 디지털 방송 광고 콘텐츠는 또 광고 콘텐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과 광고는 구분이 됩니다. 그렇지만 방송 중에서도 우리가 이 보면은 광고성 방송이 또 우리가 콘텐츠가 또 늘어나고 있어요. 일종의. 또 이 콘텐츠가 광고인데 제가 가끔은 광고인데 스킵을 하지 않고 봅니다. 왜냐하면 광고도 하나의 콘텐츠로서 가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광고에 콘텐츠의 기술과 메시지 전달의 기법이 압축되기 때문에
광고도 하나의 즐기는. 그래서 사실 방송 광고 제작자들이 제일 성공적으로 생각하는 광고는 광고가 좋아서 보는 광고일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 정보 주체들이 상당히 정보 주체들도 융합되는 걸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용자도 하나의 수용자만이 아니라 우리 일반 리시버, 오디언스들도 때로는 적극적인 주체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들 주체들의 긴밀한 협력 그리고 융합되고 중첩된 역할을 수행할 경우에 각각의 전문성을 어떻게 강화하느냐. 혼자서만 움직이기 어려운 시대다. 같이 전문성을 갖고 협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의 방향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 콘텐츠. 이 방송 광고 콘텐츠의 내용과 형식을 메타버스 환경에 적합하게 제작을 해야 되죠. 메타버스가 성장하지만 여전히 기존의 미디어는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다만 비중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는 언젠가 그런 어떤 싱글러리티, 그런 크로스되는 시점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같이 봐요. 레거시의 어떤 그 상황에서 또 메타버스의 그 방송 광고 콘텐츠가 나아가야 될 방향, 내용 측면에서 방송 광고 콘텐츠의 창의성을 높여가지고 작품으로서 질적 우수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고요. 형식 측면에서 다양한 실험 정신을 발휘할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미디어는 콘텐츠에 영향을 주고 콘텐츠도 미디어에 영향을 주고 서로 규정짓는 관계가 있어요. 과거 미디어가 살아남을 때 거기에 적합한 콘텐츠가 있으면 미디어는 살아남습니다. 메타버스가 살아남으려면 메타버스에 적합한 콘텐츠가 있고 그 콘텐츠를 뒷받침시켜주는 방송 광고 콘텐츠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기존 콘텐츠가 바탕이 될 수도 있지만 메타버스에 적합한 새로운 디지털 콘텐츠는 나와야 되고 창의성이 있어야 되고 또 수용이 돼야 돼요.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실험 정신이 필요하고 방송 광고는 한편으로 광고 콘텐츠지만 다른 한편으로 광고 기능을 수행하는 방송 콘텐츠 측면이 두 가지를 모두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채널 측면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미디어가 등장하는데 이 미디어들의 기존의 미디어들의 콘텐츠가 메타버스 안에서 그대로 구현될 수도 있고 또 기존의 방송 광고 콘텐츠가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미디어를 얻는 측면도 있습니다. 향후 방송 광고는 좁은 의미의 방송 미디어를 통한 동영상 광고에서 영역을 넓혀 메타버스 광고를 확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메타버스는 뭐냐? 우리가 함께 활동하는 공간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스포츠 광고를 보면은 스포츠를 보면은 스포츠 쪽에서 다양한 가상 광고들이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우리가 활동하면서 그 주변에 가상 광고가 있을 수 있어요. 지난번에 남인영 교수님은 5개 광고 다녀오셔가지고 메타버스에 있는 건물에 광고를 해두면 그건 메타버스 5개 광고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이 다양한 이런 어떤 그 공간에서 방송 광고를 제공하면서 방송 광고의 공간을 어떻게 넓힐 것이냐가 이게 또 관점이고요. 다음 이제 우리가 수용자인데 수용자는 메타버스 환경에서 이용자, 참여자의 성격이 띄죠. 아무래도 우리가 이 방송은 수동적 성격이 강하지만 인터넷상에서 메타버스상에서는 적극적 능동성이 강화될 걸로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는 수평성도 봐야 됩니다. 이제 누가 누구한테 주는 게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가 같은 존재일 수도 있고 서로 분리됐을 때도 수평적 관계로 가야 된다 이거죠. 방송 기술의 발전은 수용자를 과거 대중에서 점점 쪼개서 분중, 개인 등의 작은 단위로 규모를 축소시킨 반면에 개인 수용자들이 선택권이 커졌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수평적 관계를 봐야 되고요. 메타버스 환경에서 방송 관계가 수용자를 소비자로 간주하여 제품 판매를 통한 이윤 추구의 대상으로 본다면 거부감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용자들의 협조와 동의 속에 발전하려면 함께 협력을 해야 되죠. 따라서 메타버스에서 방송 관계 수용자는 이용자와 참여자 측면에서 생산자, 유통자, 소비자 등의 복합적 주체가 되는 만큼 경제활동의 동반자로서 윈윈을 추구하는 협력 주체라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를 위한 방송 광고. 이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네.
자, 마지막으로 효과 부분이 조금 생략이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런 효과를 높이려면은 바로 빅데이터 분석 방법들, 또 최근에 나오는 다양한 어떤 그 인공지능 또는 기계학습, 머신러닝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는 이 기술적 뒷받침을 효과적으로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이때의 효과는 앞서서 얘기했다시피 모든 주체들의 윈인 효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하나가 얻고 누가 희생되는 게 아니에요. 상대를 위해주는, 한마디로 우리는 이 홍익 인간의 가치가 메타버스 시대에 더 필요하지 않을까. 홍익 인간 이런 소리예요. 자, 결론은 요컨대 메타버스 발전은 방송 광고 개념과 제작 주체, 콘텐츠의 내용과 형식, 미디어 플랫폼 수용자 관계에서 변화된 내용을 요구하고요. 방송 광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거, 제작 주체, 방송 광고 콘텐츠 역시 계속 얘기했던 거고요. 그러면서 방송 교육과의 효과 관련해 사용되는 빅데이터 분석에서 시민의 프라이버시와 인권 보호도 또 필요한 거죠. 아무리 우리가 이 효과도 좋지만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메타버스 시대에 직면할 방송 광고의 다양한 변화와 해결 과제는 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를 요구하는데, 앞서서 이소은 교수님도 이영희 교수님이 연구할 주제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발표를 통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할 연구를 말씀드리고, 또 아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모든 우리 커뮤니케이션 방송 광고 연구자들이 생각해 봐야 될 주제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진로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전 발표, 지역 언론과 메타버스였죠. 예. 그걸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발표인데 예. 너무나 이 장족의 발전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세 번, 네 번째 발표하게 되면 그 퀄리티가 얼마만큼 높아질지 자못 기대가 됩니다. 먼저 또 그 이은승 교수님의 토론 내용을 듣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승 교수님. 네, 예, 이은순입니다. 전 정말 이 주제를 받아보고, 와, 정말 이진로 교수님은 우리 학계의 트렌드 리더시구나 그런 생각을 정말 하게 됐습니다. 진짜 메타버스 저도 뭐 이번 학기에 이렇게 살짝 학생들한테 가르치려고 뭐 책 한 권 사서 보고 뭐 그 표 같은 거 설명하는데도 저 혼자 막 헷갈려서 좀 쩔쩔맸던 그런 기억이 학기 초에 있었는데 이진로 교수님 정리를 보면서 조금 더 사실은 명료하게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막 떠도는 메타버스 개념 정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출처도 막 이렇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이 무려 한 13년 전 2007년에 결성이 돼서 이미 비전이 제시된 부분이라는 거 이제 저는 또 배운 부분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사실 테드 강연 같은 걸 자주 보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2009년 정도에 이미 이제 지금 우리 이런 그 폴더폰의 이 기술도 이미 뛰어넘는 손가락 센서만으로 사실 모든 걸 다 보고 그리고 이제 종이 신문을 이렇게 딱 보는데 플랫폼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기술이 2009년에 이미 다 실현이 되는 거를 막 이렇게 하는 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마도 정말 기술 진보를 하는 이제 MIT의 그 마인드랩 중심으로 이렇게 인공지능과 그때 당시 기술 진보를 하는 쪽에서는 이미 펼쳐져 있는 기술 진보였었고 다만 그게 대중화되지 않았던 게 아니었었나 이런 생각을 정말 하게 됐는데 이제 그게 이 개념이 이미 2007년도에 이렇게 나왔다는 건 그 과학자들은 자신들의 비전이 다 있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실제 이제 제가 그때 그 2009년도에 마인드랩에서 이 센서만으로 정말 그리고 자기 손만 이렇게 갖다 대면 센서를 가진 손만 갖다 대면 사진이 그냥 찍혀버리고 그래서 사실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말 핸드폰도 거의 사라질 정도로 우리가 다 장착한 기술을 가진 그 기술 구현을 했던 분이 졸업을 하고 삼성
부회장으로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다시 나와서 이제 그 벤처를 차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보면 사실 이 메타버스가 최근 논쟁에서 이게 단순히 계속 있어 왔던 현상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최근 이렇게 히트를 시키는, 이 단어 자체를 히트를 시키는 게 굉장히 상업적인 목적이 아닌가, 좀 회의론자들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꽤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하신 몇몇 그 지식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건 뭐 항상 있어 왔던 건데 왜 메타버스란 이름을 묶어가지고 갑자기 이걸 이렇게 속된 말로 떡상을 시키는 올 한 해였었는데, 지난해부터 올해 이건 그냥 주식적인 입장에서 그 뭔가 항상 큰 물고기 떡밥이 필요한 이런 상황에서 이게 던져지고 거기서 가고 있는 회사들이 이렇게 이제 수혜를 입는 이런 방식의 뭔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고도화된 이렇게 상술 같은 언어가 아닌가, 메타버스 이 말이 이제 그런 의구심을 좀 제시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굉장히 오래전에 제시된 비전이었다는 거, 그리고 기술은 굉장히 가능한데 현실화되는데 시간이 이렇게 걸렸다는 거,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사실 10년 후 정도면 우리가 이게 될까 안 될까 했던 처음에 인터넷의 이렇게 서치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SNS에서 처음에 이걸로 광고가 돼? 말도 안 돼. 이렇게 했는데 광고의 주름을 잡는 게 지금은 SNS인 것 같이 메타버스도 아마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잘 들었고 벌써 이제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제가 이제 토론에서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 그 질문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문제는, 그렇다면 이 방송 광고 입장에서 과연 이 메타버스라는 앞으로 큰 변화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이제 포커싱의 문제를 조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것이 지금까지 쭉 있어 왔고 앞으로 더 큰 히트를 칠 분야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서 당장 시급하게 방송 광고 측면에서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테고, 그리고 좀 더 긴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선점해 가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진로 교수님이 혹시 해안이 있으시면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라이프 로깅이라고 1사분면에서 라이프 로깅에서 가상현실, 그리고 미러 월드, 그리고 맨 위가 오그멘테이션이 이제 증강이 완전히 확대된 이 4사분면이 있는데, 사실 지금은 아무래도 아직은 방송 광고가 같이 함께 가장 많이 가고 있는 것이 SNS의 활용인 것 같아요. 라이프 로깅의 측면.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최근 방송사에서 그리고 혹은 방송 광고적인 측면에서 SNS를 따라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라이프 로깅 정도로 따라잡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가상현실로 가게 돼서 증강현실로 갈 때까지를 보면은 이때 이제 VR, 굉장히 고도화된 VR 기계가 도래를 한다고 했었고,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이제 이 과정에서 도대체 방송 광고는 무엇을 준비하고 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질문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걸 따라가는 순간에 방송 광고는 실제 필요할까? 근데 당연히 필요하겠죠. 우리가 TV가 사라지지 않는 한 방송 광고는 필요할 텐데 굉장히 축소가 될 테고, 지금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예전엔 볼 수 없었던 저제작처럼 보이는 광고를 지금 TV를 틀어서 가끔 보면은 보여가지고 너무 놀라는데, 이제 이게 굉장히 더 축소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실제 방송 광고 주체라고 하는 광고주와 이 산업적인 측면에서 광고 대행사, 이것들이 살아남을 수는 있을까? 이제 근본적으로 사실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메타버스 시스템 안에서는 지금 이미 이제 플랫폼 안에서 제페토 같은 경우도
그렇고 로블록스 같은 경우도 모두가 크리에이터라는 이제 약간 슬로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다 제작하고 자신이 다 광고하고 그러는 세상에서 방송 광고라는 게 아무리 이제 플랫폼 안에 들어가서 방송 만들었던 멋진 방송 광고를 클릭해서 본다고 한들 이게 이제 얼마나 살아남을까라는 좀 기본적인 그런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만약에 이 방송 광고 측면에서 광고 대행사가 뭔가 수주를 받아서 일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런 좀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 이제 그러면 사실은 방송 광고들이 기존의 TV 광고, OTT 광고 이런 큰 규모의 광고 플러스 SNS를 했듯이 지금 완전 3트랙으로 메타버스형 광고도 또 만들어서 일단은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시점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다가 점점 축소가 돼서 이미 이제 이후가 되면은 대세가 다 바뀌는 이런 이제 일들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방송 광고 쪽 측면에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확장하는 방안 그리고 협력을 해야 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번역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그런 플랫폼 뭐를 만들고 그리고 협력을 할 때 누구를 협력 주체로 더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야 하는가 이제 이런 질문들을 우리한테 던져주는 게 지금 메타버스의 등장과 광고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질문이 지금 약간 중구난방이긴 한데 약간 산업계의 산업 지금 방송 산업이 어쩌면 곧 사라질지도 모를 것 같은 이 느낌적인 느낌 속에서 생존 방향을 정말 어떤 식으로 정말 잡아야 될지 이제 이런 얘기들을 정말 이진로 교수님 및 다른 지금 그 토론자분들 플로어에 계신 분들한테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진로 교수님 답변 바로 하실래요? 아니면 다른 분들 얘기를 듣고 생각할 시간을 한 다음에 하실래요? 조금 더 얘기를 해주시죠. 조금 더. 그래요? 그러면 이은승 교수님이 너무 상당히 좀 깊이 있는 질문을 해가지고 이진로 교수님 약간 당황스럽지 않을까 싶은데 각자 돌아가면서 좀 느낀 소감을 좀 한번 쭉 얘기하시고 그리고 또 이진로 교수님이 답변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저도 메타버스가 아마 앞으로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에 오히려 매출이 더 심해지듯이 이제는 가상 세계가 우리 현실 세계와 거의 같거나 그 이상의 경제나 모든 삶 자체를 바꿀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리고 아마 우리 그 커뮤니케이션 연구자들도 가상 세계에서의 어떤 소통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준비하고 고민하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자, 어떻게 다른 분들 어떻게 제가 보니까 남윤영 교수님이 바로 남윤영 교수님, 이서훈 교수님, 이영희 교수님 한마디 좀 하시죠. 메타버스에 대한 생각을 좀. 예, 저번에도 말씀드린 거 말씀해 주셨는데, 예, 메타버스 상에 오디오 광고를 넣고 그 광고 효과를 살펴보는 걸 그 OH 광고학회 20주년 행사에 갔더니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시사점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지금의 이 발표문을 보면서 느껴지는 건 메타버스하고 방송 광고에 대한 논의가 중간에 연결고리가 좀 약하게 약간 단절된 느낌이 있어서 저도 뭐 어떻게 해야지 그게 연결고리가 더 좋아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 좀 보완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은 하고 같이 한번 노력해 봤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이서훈 교수님도 좀 한번. 네, 저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메타버스가 차세대 인터넷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메타버스라는 게 결국은 되게 차별화된, 그다음에 기존과는 다른 형식을 가진 플랫폼이자 그다음에 미디어 전경이라는 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와 방송 광고를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결국 저는 그게 광고의 문제에서 메타버스라는 플랫폼과 방송이라는 플랫폼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기존 연구의 경향을 따르자면 그래서 얘네가 경쟁 관계일 것인지 아니면 대체 보완 관계일 것인지 아니면 보완을 한다면 그게 수용자가 나뉘어서 보완인지 아니면 이용 맥락에서 메타버스는 이 맥락에서 더 소구를 하고 방송에서의 광고는 이 맥락에서 더 소구를 하기 때문인지 이런 것들이 좀 구체화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SMCRE로 나와서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메시지 차원에서 보면 결국은 이제 영상을 중심으로 했던 광고가 메타버스 세계에서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의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남윤 선생님이랑 그 발표 중에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메타버스 월드 안에 영상 광고를 그대로 다시금 스크린 기반으로 해서 넣을 것인지 아니면 스크린 기반으로 펼쳐졌던 광고 세계를 아예 메타버스로 확장해서 그 세계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오게 만드는 계기를 만들 것인지 그러니까 가령 뭐 이제 아웃도어 용품에 대한 광고를 스크린에서는 스크린에서 보여준 거를 메타버스에서는 설악산 이런 거를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 초대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방식에서 메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렇게 메시지나 아니면 광고를 이제 광고 플래닝하는 차원에서 그런 플랫폼 전략으로 갔을 때 어떤 조합이 가장 이용자에게 가장 효과적일지가 광고 연구에서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고의 전공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광고 핵심은 저는 효과를 측정하는 데 있는 거라고 많이 느껴왔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측면에서 메타버스와 그다음에 방송의 관계를 좀 탐색해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얘기 잘 들었고요. 이영희 교수님도 유튜브 이제 관심 이제 가기 시작했는데 바로 이제 네. 메타버스까지 가게 됐네. 그러니까요. 소감 한번 느낀 점. 예. 네, 갑자기 맞습니다. 건너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메타버스를 경험한 건 저도 이제 뭐 어쨌든 따라가야 해서 이제 미디어 공부를 하다 보니 따라가야 돼서 메타버스를 들어갔더니 우선 캐릭터부터 꾸미는데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안 꾸미고 그냥 이제 뭐 하얀 티만 입고 돌아다니면 되게 무시당한다고 해서 저도 거기서 좀 구매를 했는데 이게 혹시 내 주머니를 뺏어가는 어떤 새로운 플랫폼이 아닐까? 이런 약간 반발감? 약간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아직 큰 재미를 못 느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거와 동시에 뭐 명품이나 나이키나 이런 것을 그 안에서 디자인을 해서 그걸로 아주 큰 돈을 벌고 있는 20대 아가씨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한 달에 1,500만 원을 벌고 있다고 해요. 그 옷을 디자인을 해서 나이키나 이런 걸 이제 팔아서.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거는 신세대,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들에게는 또 다른 어떤 그 직업의 장까지 열어줄 수 있는 곳이구나라는 제 생각을 약간 더 확장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약간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가 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으면 제 동공을 인식을 해서 너 지금 뭐 필요하지? 라고 이렇게 증강현실로 계속 광고가 뜨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라디오가 있었고 TV가 있었고 인터넷이 있었고 계속 이 매체는 계속 생성이 되고 또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것도 계속 확장이 되고 있는데 없어지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라디오 광고도 그대로 있고 TV 광고도 있고 인터넷 광고도 계속 변화는 하고 있으나 뭐 배너 광고서부터 동영상 광고도 계속 있는 걸 보면 메타버스 광고도 계속 공존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까 이소은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형태, 특징 이거를 좀 살리면서 계속 공존해 가지 않을까라는 그냥 짧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이진로 교수님 그 큰 주제를 던지고 각자 좀 열심히 연구합시다 이렇게 던졌는데 오히려 이진로 교수님한테 이런 거 고민해 봤냐 좀 고민을 들려달라 이렇게 막 역으로 다시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답변을 좀 해주시죠. 발표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의견까지 주셔가지고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다만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메타버스는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누구도 전문가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래도 우리가 이걸 그냥 쫓아가기보다는
우리도 함께 달리자. 이런 취지에서 이렇게 소개를 드렸고요. 또 그 메타버스를 오늘은 방송 광고로 이렇게 얘기를 드렸지만 사실 방송 광고 외에도 우리 교수님들이 관심 갖고 있는 다른 분야에서도 다 이 주제가 연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뭐 우리들이 함께 고민해서 오늘 나온 방향들을 예측하고 연구하고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딱히 껌껌이 뭐 답을 드리는 것이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선생님들의 의견이 쌓이고 쌓이면은 우리에게 지식을 좀 축적시키고 풍성하게 해가지고 어느 순간에 질적인 또 상승을 가져오는 그 단계가 올 것 같은데 그때 우리 이 자리에 모신 분들이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 우리도 역시 선수로서 이 메타버스의 연구에 또 한 축을 우리가 또 각자의 연구 전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 축을 갖고 있고 또 연관 관계를 갖고 있고 연결고리 갖고 있고 뭐 이런 역할들을 계속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발표했다고 생각하면서 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가 뭐 아마 시간이 상당히 제한됐는데 굉장히 초과해서 시간을 쓰는 것 같아서 여기서 저는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예상 시간이 60에서 90분이었는데 벌써 90분을 다 채우고 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우리 그 봄철 학술대회 때도 시간이 모자라 가지고 그죠? 한참 넘는 그런 아주 그랬는데 오히려 그 좀 자유로운 분위기 그래서 아마 편하게 얘기하는 해서 시간도 잘 가고 하지 않나 싶습니다. 잘 참여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또 얘기도 나눠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그 연구회 세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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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 많았습니다. 예, 종료하겠습니다. 예,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